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제22대죠. 네,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갑입니다.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요, 관악 FM 대표 안병천 PD입니다. 이번 대담 방송은 관악 FM, 관악신문, 지역신문입니다. 관악신문, 관악뉴스가 공동으로 구성한 22대 관악구 국회의원 선거 방송 기획단에서 주관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나가지만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상파 라디오 100.3MHz 통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유정필 후보 이렇게 2명 입후보 하셨죠.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는요, 이제 대담 방송, 토론 방송 모두 불참을 알려왔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토론 방송입니다. 대담 방송 아니에요. 토론 방송이고, 토론자가 없어도 국민의힘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정필 후보는 참석을 밝혀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후보자님 뭐 혼자서 토론하기 좀 어색하시겠지만 제가 잘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이죠. 네,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청장 8년 하면서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입법 활동, 사람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해보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는데 그것을 중앙 정치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관악에서 기호만 보고 찍는 묻지마 투표가 많은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살 때도 여모저모 따져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의 걸어온 길과 도덕성, 청렴성, 능력, 실적을 보고 골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상대 후보가 잇따라 토론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유권자들께서 판단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선거가 어쨌든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대담 방송, 토론 방송, 그다음에 종이 신문에 있는 관악신문, 관악뉴스에 있었던 자료들도 관악FM 인터넷 신문에 올려놓거든요. 많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후보자들을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에 질문은 몸풀기 질문 2개만 딱 준비했습니다. 이건 사실 거의 4년마다 제가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뭐 후보자분께서는 유정필 후보자께서는 사실 선거로 워낙 단련도 많이 되셨고 또 이와 동시에 이제 가족분들도 단련이 분명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 3년마다 이렇게 가족들은 긴장이 될 법도 한데 가족분들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밀어주기 때문에 주변과의 그런 갈등은 없어요. 제가 나름 그동안의 언론계 생활, 정관계 생활에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집중해서 어디에 있든 간에 성과를 냈고, 그런데 이 국회의원만 사실 못 해봤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저에게 좀 불운이랄까, 이 때가 잘 시운이 없었던 것들이 있고 해서 정말로 국회의원이야말로 이 유정필에게 딱 맞는 것이다. 적성에 토론도 하고 말, 글 이런 것에 그래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는 항상 응원을 해줍니다.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이게 힘들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과 가까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답변 시간 1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토론자가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어색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시나 답변 1분 시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의 철학, 인성, 소신에 영향을 미친 책이나 사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2권을 꼽을 수 있는데, 공자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논어하고 노자의 도덕경, 그 2 책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2개 다 철학책이고 또 정치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논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면 노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좀 논어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반드시 노자만 하나만 읽으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이게 붕 떠서 살게 되기 때문에 논어와 노자를 함께 읽어라. 또 한때 노자는 금지 서적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논어와 노자를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읽었습니다. 네. 그 주제별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신문 등의 질문하고 이제 중복을 가급적 피해서 정했고요. 키워드를 던져 드릴 건데 뭐 반드시 꼭 키워드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문제의식과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과 비전 제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키워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고민하고 있죠. 너무 어려워요. 저출산, 저출생, 뭐 지방 소멸, 그리고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이면서도 또 지방 소멸과도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또 역시나 지방 분권 균형 발전과도 연결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뭐 던져드리긴 했는데 하나만 집중해서 이야기하셔도 상관없고요. 몇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진단하고 대안과 비전 제시에도 관계없겠습니다. 현재 보면 원래는 답변 2분, 재반박 1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총 3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 관련된 그런 진단과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지금 그 위험한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은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사라질 그런 위기가 오는데, 이런 문제는 청년들이 이 결혼을 기피해야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청년들은 주거 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해요. 우선 안정적으로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이 싸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대책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거의 뭐 100% 가깝게 자녀를 낳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행위다. 물론 많이 들죠. 그러나 옛날에는 자녀라는 게 비용도 들지만은 하나의 인생의 기쁨이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애 낳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애 낳아서 키우는 게. 그래서 애 낳은 게 그 반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정부에 걸쳐서 수많은 대책이 있었지만은 효과를 못 봐서 좀 화끈한 대책, 이 약이 잘 들으려면 거기에 독약인지 약인지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약을 써야 돼요.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프랑스에서도 효과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매년 일정액, 예를 들면은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셋을 낳게 되면 200만 원씩 하면은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시세로. 또 얼마 전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공약은 아이 셋이면은 무조건 대학 등록금 모두 다 무료다, 이런 것을 내놨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획기적인,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 야, 결혼해서 출산하는데 이 정도면은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화끈한 정책을 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소멸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정책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런 주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해왔습니다. 네, 3분 딱 쓰셨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온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반백년 이상 평화로웠으니까 당연히 평화가 당연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부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전쟁들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가 다른 양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단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현재 국제사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또 한반도에 대한 진단 이런 것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체계를 굳건하게 할 정책과 비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건 당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들과 이렇게 이야기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제가 공개적으로 해온 주장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제가 민주당을 벗어나게 된 또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우크라이나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평화협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8,000회의 평화협정 크고 작은 게 있었는데 평균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그런 애는 저보다 지금 들으라면 제가 1시간 정도 설명을 할 정도로 그런 애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집권당인 민주당과 문정권이 이 종북 성향을 띠고 한반도 비핵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문정권 때 그게 파탄이 났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 폭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안보를 중시하고 반공이 확고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데 이제 김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없고 핵을 가질 능력도 없다. 만일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햇볕 정책을 했는데 결과는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잖아요. 2006년에 햇볕 정책은 이미 이제 파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북한을 원조를 해주고 잘 해주면은 개혁 개방으로 오고 뭐 핵 같은 것도 갖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대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깨진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등소평이 그 후계자인 김정일을 초청을 해가지고 심천을 비롯해서 다 중국의 발전된 그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도 북한이 그걸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북한은 오로지 핵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핵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북한을 대하는데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보세요. 힘 없이 평화가 안 오잖아요. 결국은 강감찬 장군이 기주 대첩에서 격파를 함으로써 그 200년 동안 고려가 평화를 가져오고 그 일대에 감히 고려를 건드리는 그 대륙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도 복속을 해오고 그래서 힘을 갖고 현재의 이 대북 제재를 그 유엔 제재를 유지하고 이 핵을 갖고 있으면 당신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인민들이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권 유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을 북한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부 균열이 오고 정말 북한이 변화를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애초에 힘에 약해요. 러시아, 소련도 그 레이건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소련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힘을 갖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북한 인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선전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을 그래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부족했던 것은 아마도 자기주도 토론 뒷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제 세 번째 4차 산업입니다. 이 부분들 단일 키워드로 이제 드리는 건데 2016년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나서 이 빅테크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뭐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술 거기다 제조업하고 결합돼서 융합돼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면서 이제 어두운 부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부터 또 세대 간의 갈등 심화, 빈부격차 심화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4차 산업의 발전 양상 또 이제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양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시간 3분입니다.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고용 구조의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지금 자동화, 무인화 공장이 일반화돼서 사무 업무는 또 AI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2030년이 되면은 국내 총 노동 시간 가운데 절반을 이게 다 자동화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하는데 빨리빨리 이 직원들을 재교육을 해서 사회적인 재배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엔지니어 이런 핵심 역량을 보유한 전문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지금 암기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사고력 중심의 창의성 개발 교육으로 빨리 교육을 전면 다 개편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빨리 적응한 이런 핵심 인재들은 소득이 올라가고, 그 반대는 실업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소득 양극화 또 실업 양산이 되니까 이게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대폭 확충을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디지털 기기를 보유한 첨단은 점점 더 첨단화되고 빨리빨리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걸 돈 없는 사람은 그걸 빨리빨리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격차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또 농촌이나 저소득 지역에 이런 접근성을 향상을 시키고 인프라를 강화해주고 성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수집된 정보 양이 폭증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라는 게 가끔씩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의 당 차원의 정책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용을 해요. 그리고 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휴대폰 구입비나 통신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 ICT 기반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대책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제 세 가지를 말했고요. 마지막 이제 자기주도 토론인데 혼자 하셔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혹시나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거나 이제 본인께서 이제 후보자가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면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3분 30초를 드립니다. 네. 첫째, 저는 이 관악에도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으로는 GTX-D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급행 열차인데, 이게 D 노선이 인천에서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까지가 확정되어서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천에서 우리 관악을 거쳐서, 물론 관악에 이제 역이 하나 생겨야 되겠죠. 정차역이. 관악을 거쳐서 강남 그리고 하남 해서 원주까지 가는 건데, 이걸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걸 도심 구간이라고 하는, 도심 구간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임기 내인 2026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이 뭐 하는 거니까 통과되겠죠. 해서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아마 완공은 한 10여 년 걸려요. 완공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강남까지 뚝딱 하면 가고, 원주까지도 뚝딱 하면 가고, 원주에서 KTX 갈아타고 강릉도 가고 동해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부선 연장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신림선은 이미 됐잖아요. 그래서 서부선이 장성배기에서 우리 서울대 앞까지 오는 게 연장 노선인데, 이걸 빨리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형 사업은 대심도 방수 터널이 있습니다. 어떠한 폭우가 쏟아져도 신대방역 있는데 도림천에서 지름 7m의 큰 깊은 터널을 여의도까지 빼가지고 그걸 홍수를 예방한다 하는 이런 걸 하려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야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유용화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야당과 또 호남 지역에서는 이것을 도구마로 지금 활용을 해요. 햇볕 정책은 말 그대로 햇볕 정책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는 이게 유용한 정책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유용하지 않고, 근데 민주당과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도 햇볕 정책 노래를 불러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은 이제 더 이상 햇볕 정책보다도 새로운 환경에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는데 핵을 갖지 못하게 한 햇볕 정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제가 북한을 2번 방문해서 고위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그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햇볕 정책이란 말이 기분 나쁘다. 아니 우리 옷을 벗긴다는 건데 당신들이 그거 해서 햇볕을 쬐가지고 지원 좀 해주고 우리 옷을 다 벗기고 우리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흡수통일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솔직한 그냥 비공식적으로 오랜 대화를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그런 햇볕 정책이냐는 그런 환상을 이미 시효가 지난 정책을 더 내세우지 않았으면 저는 합니다. 네. 시간 다 충분히 쓰셨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관악구민한테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 아직 운동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28일부터 시작일 텐데 이제 그 혹시나 뭐 예고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 부족했던 거 뭐 보완하셔도 좋겠고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구로 치면 지금 8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야구 8회부터 해서 파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저는 사실 관악구청장 8년뿐만 아니라 30년간 관악에서 정치를 했는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청장 할 때도 사리사욕 취하지 않고 아무런 잡음 없이 8년을 넘겨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다 인정해주고, 무엇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본 관악구청 직원들이 그것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를 다 겪어봤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저는 이 검증된 일꾼이다. 겪어보고 또 많은 업적을 내고 저희가 했던 여러 사업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8개국으로 여러 차례 소개가 될 정도로 우리 해외 문화 홍보원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 제가 30년간 관악 주민 여러분 곁에서 살면서 서민 그 자체로 살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흘렸던 그 땀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쨌든 그 좋은 정책과 그런 선거 운동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이제 후보자들께 다 이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들었으면 하는 선곡 하나 하셨죠, 그렇죠? 예, 네. 거북이의 빙고를 제가 좋아합니다. 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희망을 나타내주는 가사와 또 멜로디도 대단히 힘차고 에너제틱해서 좋아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정필 후보자의 추천곡인 거북이의 빙고 들으시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갑입니다. 네,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오늘 한 컨텐츠는 여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재방송,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한 이제 다양한 어떤 디지털 컨텐츠로 유통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관악신문, 관악뉴스 지면에도 함께 이렇게 해서 4월 5일 날, 그러니까 4월 10일 투표일이거든요. 그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후보자들을
저 유권자분들께서 비교 평가하시는 가운데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관악 FM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